자, 앞 시간에는 저희가 경영학 기초 개념을 좀 소개했고요. 요번 두 번째 시간은 재무관리 기초 개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번에도 한 40분, 30분, 40분 정도 한번 해보고 또 잠깐 쉬었다가 회계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이제 재무관리 정의를 잠깐 소개해 보는데, 재무관리가 뭐냐 그러면은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 엄청 간단한데요. 이 자금이라는 것은 그냥 유식하게 쓴 말이고, 보통 그냥 편하게 표현하면 돈 이러면 돼요. 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 근데 이 중에 돈을 조달한다는 건 뭐냐면 돈을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돈이 나한테 들어오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입하든지 아니면 뭐 월급을 받든지 뭐 이런 게 조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운용 대신에 보통 우리가 사용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투자라고 해도 되는데, 요거는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앞으로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텐데, 중요한 것은 이 조달과 운용은요, 현재 시점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조달이고 돈이 나가는 게 운용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재 들어온 돈은 나중에 또는 미래에 반드시 나가고요, 현재 나간 돈은 반드시 미래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달을 차입을 했다, 돈을 차입해서 조달했다, 그러면 나중에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들어온 돈은 나중에 나가고, 요거 나간 건 투자한 거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했냐면 영업활동에 투자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현재의 포지션은 플러스나 마이너스지만 나중에는 또 반대로 포지션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줄여서 재무, 이게 돈이거든요. 돈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는 거다. 관리가 뭐다? 조달과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앞 시간에 제가 경영학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잠깐 소개했지만, 이번에는 재무관리 얘기도 해볼게요. 재무관리는요, 어떻게 강의할 거냐면, 똑같은 내용을 재무관리는 3번 설명합니다. 3가지로 다른 패턴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에 의해서 설명합니다. 정의, 말로 설명. 두 번째는 그림으로 설명. 그림으로. 세 번째는 수식으로 설명. 그러니까 재무관리는 똑같은 내용을 3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말로 설명, 이론으로, 그 다음에 그림으로 설명, 그 다음에 수식으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중에 논리가 강한 사람은 저 말 정의가 더 강하고 저걸 더 잘 이해하시고, 어떤 사람은 도형을 통해서 이해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을 통해서.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수식을 통해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3가지를 똑같은 내용 할 거니까 듣고 셋 중에 나한테 적합한 거 하나만 갖고도 캐치하셔도 돼요. 내용은. 그래서 지금 제가 말로 했잖아요. 이 말로 한 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림으로 하면은, 자,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려서 제가 저 얘기를 할 건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흔히 대차대조표. 지금부터 보여드릴 그림이 대차대조표예요. 물론 회계학 가시면 대차대표 대신에 보통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따로 쓸 건데, 그 얘기는 지금 회계학 가서 하면 되니까 대차대조표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대차대조표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 대변하고 차변이란 말을 먼저 아셔야 돼요. 대변과 차변. 그래서 이 장부를 반 잘랐잖아요. 반 잘라서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대랑 차라는 단어가 한자어라서 되게 어려운데, 이런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대랑 차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대차라고 하는데, 우리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리면 차입한다 그래요. 차입. 거기 차 들어가 있죠. 은행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걸 대출이라고 불러. 대출. 거기 대란 말 들어있죠. 그러니까 대랑 차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관계를 대차라고 표현해요. 대차. 근데 우리는 장부를 반 잘라서 한쪽은 돈이 들어오고 한쪽은 나가는 쪽. 그래서 한쪽은 차변, 한쪽은 대변.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돈이 들어오게 하는 쪽을, 돈이 들어온 걸 우리가 조달이라고 그래요. 저기 조달. 그렇죠? 오른쪽에다 쓰기로 해요. 오른쪽. 또는 대변에다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자금을 조달한 내역을 이쪽 대변에다가 우리가 표시할 건데, 대변에 표시할 건데, 자금 조달은 어디서 하는 거냐 그러면은 자본시장에서 합니다. 자본시장.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금의 조달 운영 썼는데 자금 대신에 자본이라고 써도 돼요. 자본의 조달과 운영. 그럼 이제 자금의 조달은 어디서 하냐? 자본시장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인데 이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돼지시장 있어요. 돼지시장. 돼지시장은 돼지를 사고 파는 시장. 돼지가 필요한 사람은 돼지를 사고 돼지를 팔 사람은 돼지를 내줍니다. 그럴 때 보시면 돼지 파는 사람은 돼지를 전해주고 대신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매개로 돈이 들어오고 돼지를 사는 사람은 돼지를 받지만 대신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돼지를 매개로 해서 돈이 이제 대차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이제 서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시장이에요. 금시장은요. 금을 매개로 해서 금을 사는 사람은 돈을 주고 금을 파는 사람은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금이 움직이면 그 반대 방향으로 돈이 움직여요. 그래서 금시장은 금을 매개로 해서 돈이 움직이는 거고 돼지시장은 돼지를 매개로 해서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자본시장은 무엇을 매개로 해서 자본이 움직이느냐? 대답이 여기도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체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자본을 거래하는 데 쓰이는 금과 돼지처럼 자본을 거래하는 데 쓰이는 매개체가 두 개인데 하나가 채권이고 하나가 주식이에요. 얘네들은 둘 다 종이장이에요. 종이장인데 이 종이를 주면 돈을 받을 수 있고 종이를 받으려면 돈을 줘야 돼요. 돼지나 금하고 똑같아. 주식과 채권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 자본시장에다가 채권을 발행 또는 매각 같은 말이에요. 채권을 발행해서 매각하면 파는 거예요. 파는 거 매각하면은 그 반대급부로 돈이 들어와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온 돈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거를 부채라고 불러요. 부채라고 부릅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면 그 돈을 부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한테 채권을 사간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을 채권자라 불러요. 채권자. 나는 채무자가 돼. 나는 채무자, 이 사람 채권자.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만약에 내가 자본시장에다가 주식을 발행해서 매각하면요. 주식을 발행해서 매각하면 쉽게 말하면 주식을 판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온 돈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본이라고 그래요. 자본 또는 자기 자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부채를 앞으로 약속을 자본을 S라고 약속할 거예요. 부채란 단어가 두 글자고 좀 복잡한데 알파벳으로 우리가 약속을 해서 쓸 거예요. 부채를 B, 자본을 S 이렇게 쓰는데 이 부채를 표현하는 영어 중에 B랑 관련된 영어가 있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빚 그러면 debt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채권을 영어로 본드라고 그래요. 본드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부채 채권 발행에서 나온 조달한 자금. 그럼 이 자본을 S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주식을 스탁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쉐어라고 그래요. 쉐어.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 이렇게 하시고 우리한테 주식 사간 사람을 주주라고 그래요. 주주. 우리한테 채권 사가면 채권자가 되고 주식을 사가면 주주가 되는데 이 보시면 대변에다가 부채와 자본을 반 잘라갖고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구분해서. 이래서 우리가 부채로 50억, 자본으로 50억, 총 100억을 조달했다고 칠게요. 합쳐서 100억 조달했다. 그러면 한꺼번에 100억 안 줬고 부채 50억, 자본 50억을 따로 적습니다. 구분해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조달한 두 돈이 성격이 달라서 그래.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이 부채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만기가 있어요. 만기. 그래서 만기에 원금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부채가 돼요. 의무. 영어로 liability. 만기가 있고 만기에 원금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만기가 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에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이자를 반드시 줘야 돼요. 따박따박. 그게 이 부채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현재는 돈이 들어오는데 미래에는 돈이 나간다 그랬어요. 미래는. 근데 나가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금액이 나갑니다. 이자로 나가요. 그땐 나가는 거고요. 반면에 이 자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만기가 없다. 그러므로 원금 갚을 의무도 없다. 왜냐하면 이 주주는
우리 회사의 같은 멤버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파트너. 같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같은 가족의 멤버인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돈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만기가 없고 만기가 없기 때문에 원금 갚을 의무도 없는데 대신에 이렇게 외부에서 나한테 투자해 준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서 대가로 주는 거를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배당이라고 그래요. 배당. 그죠? 위에서 주면 이자고 아래서 주면 배당인데 차이점은 이자는 약수된 날짜에 약수된 금액을 따박따박 항상 의무로 줘야 되는데 배당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을 때는 줘도 되고 이익이 있다고 항상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이 있을 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익 없으면 아예 안 줘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성격이 다른 돈이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로 50억, 자본으로 50억 합쳐서 100억을 조달했다 치면 이 100억을 조달한 이유가 뭘까요? 100억을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사용은 우리가 보통 저기처럼 운용이라고 써도 되고 운용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투자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100억을 조달한 이유가 뭐냐? 사용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용한 내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산이라고 부르네요. 자산. 이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산의 크기도 딱 100억이 돼요. 합쳐갖고 100억만큼 자산을 갖추는 거예요. 100억.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상 대변과 차변 크기는 값이 같다. 이게 특징이에요. 대변의 합계랑 차변 합계는 항상 크기가 같다. 이걸 우리가 보통 대차 평균의 원리, 대차 평균의 원리 아니면 거래의 이중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다 회계학에서 배우실 개념인데 미리 땡겨서 잠깐 소개하는 거예요. 대차 평균의 원리, 거래 이중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투자할 만큼 조달하는 거고 조달한 만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한 돈과 조달한 금액은 같은 게 정상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핸드폰, 스마트폰에 문자가 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5천만 원까지 빌려 쓸 수 있다. 그런 게 옵니다. 그럼 그 돈을 빌려 쓰는 게 좋아요? 안 빌려 쓰는 게 좋아요? 대부분 안 쓰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쓸 곳이 있으면 투자할 곳이 있으면 빌리는 게 좋고 그렇죠? 지금 오늘도 주식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을 텐데 굉장히 많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좀 있으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건 제가 주가 못 봤어요. 오늘 건 지난주까지는 지난주에 한 며칠 전까지도 다 내려갔는데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계속 며칠에 걸쳐 쭉쭉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이게 조달한 이자가 10%인데 투자해서 20%를 얻을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사용도 용처가 있으면 쓸 곳이 있으면 빌리는 게 맞고 쓸 곳이 없으면 빌리면 바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쓸 곳도 없는데 빌려 갖고 있으면 얘네들은 반드시 뭐가 발생해요? 나중에 비용이 발생해. 이자를 줘야 돼. 배당 줘야 돼. 그죠? 얘는 또 나중에 원금까지 갚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쓸 곳이 있을 때 쓸 만큼을 빌리는 거고 또 빌린 돈, 그러니까 조달한 자금을 다 써야지 맞기 때문에 이건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대차 평균이라고 부른다. 대차 평균. 대변과 차변이 크기가 같다. 이 말이에요. 대차 평균이다. 근데 이 말을 우리는 거래 이중성이라는 단어 갖고도 설명하는데 거래 이중성은 뭐냐면 한 거래는 두 사건으로 쪼갤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거래 이중성이라고 불러. 거래는 한 개인데 두 사건으로 쪼갤 수 있다. 이거를 거래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100억에 매입했어요. 그러면 거래가 하나예요. 돈 100억 주. 이 돈 갖고 내가 어디다 투자할 거 그랬더니 건물 100억짜리 샀어. 그죠? 그러면 건물 100억 주고 매입한 게 거래가 하나가 일어났는데 이거를 두 사건으로 쪼갤 수가 있어. 어떻게 쪼개냐면 첫 번째 건물이 들어오는 사건. 100억짜리 건물이 들어오는 사건. 두 번째 100억이라는 현금이 나가는 사건. 그렇죠? 거래라는 건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차변에다가 쓰고 나가는 걸 대변에다가 쓴다고 해볼게요. 똑같이 100억 이렇게. 자, 그러면
1월 1일부터 쭉 가서 12월 31일까지 이런 사건들을 계속 똑같이 차변에 하나 대변에 하나 적으면 이거를 12월 30일에 가서 다 더하면 이 크기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한 사건을 둘로 쪼개갖고 양쪽에다 적은 거기 때문에 1년 내내 이거를 다 더하면 이게 같다. 이걸 뭐라 부른다? 대차가 평균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대차가 평균이다. 또 이 표를 뭐라 그런다? 대차를 대조하는 표다. 대변과 차변의 크기를 이게 밸런스가 맞는지 대조하는 표다. 이 대차대표를 우리가 흔히 BS라고 쓰거든요. BS. BS가 영어로 뭐냐면 밸런스 쉿이에요. 밸런스 쉿. 밸런스가 대조 또는 저기 평균이란 뜻. 평균. 그죠? 그 쉿은 그냥 이 표를 말하는 종이. 쉿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쉿 그러면 욕이 되기 때문에 쉿 길게 하셔야 돼. 쉿. 그래서 밸런스 쉿 그러면 대차대표가 돼. 그래서 이건 항상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투자할 만큼 조달하고 조달한 만큼 투자합니다. 항상 같아요. 그런데 1월 1일 날 건물을 100억짜리 사갖고 1년 동안 열심히 영업활동에 사용하면 이 가치가 증가하게 되죠. 가치가. 그렇죠? 제가 여기다가 자본시장 썼으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활용해서 그냥 편하게 상품시장 같은 게 있다고 칠게요. 상품시장 아니면 이제 내가 하는 영업하는 시장이 있다 칠게요. 그래서 일단 건물을 사면 돈이 나갑니다. 100억이란 돈이 나가서 대신에 뭐가 들어오면 건물이 들어오죠. 100억이 이 시장으로 나가서 대신에 건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래고 건물을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사용했어. 영업활동에. 그러면 건물을 활용해서 돈 버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게 그냥 이 공간 쪼개갖고 임대 내주고 임차로 따박따박 받아도 되고,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거기다가 기계 사고 사람 뽑아서 물건 만들어 팔면 더 벌 수도 있어요. 애플 같은 회사는 만들어 팔아가고 번 회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이거를 키우면 그 기업 차변의 자산의 가치가 커집니다. 그죠? 연초에 100억짜리 건물이 건물의 가치가 높아진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 건물에 유동량이 진짜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뭔가를 사 먹기도 하고 막 그래갖고 월세가 오르면 그 건물 가치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12월 30일 됐더니 요 가치가 10억이 증가했다 칠게요. 10억이. 그럼 이게 110억이 돼. 기업 가치나 자산 가치가. 그런데 이 대차 평균 원리 때문에 차변이 10억이 증가하면 대변도 딱 10억이 증가하게 돼. 그렇죠? 요때 증가하는 건 나중에 배우지만 이익 잉여금이 되고, 이익 잉여금 그거는 요 주주 거기 때문에 여기다 밑에다 붙여요. 여기는 이제 선이 없어져도 돼. 그래서 부채는 50억이지만 자본이 60억짜리가 돼요. 자본이. 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이거를 우리가 이 약속된 사람들한테 돈을 내줘야 되는 의무도 있고 또 이익이 나면 주주들한테 나눠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제가 가상적인 얘기를 할 건데 이 돈을 우리가 외부로 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채권자한테 이자를 주고 이것도 돈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주들한테 돈을 배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 그 이자고, 나중에는 원금도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 그게 배당이에요. 그죠? 이자나 배당을 주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재무관리, 아까 저희가 경영학 배울 때는 경영학은 경영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래서 경영자 입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경영자 입장에서 방향 결정, 어디로 가는 게 좋으냐, 순서 결정,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중요하다, 이걸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경영자 마인드가. 경영학은 경영자 입장에서 연구하는 학문인데, 재무관리는 누구 입장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냐? 그럼 대답이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 입장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 주주들이 이거의 주인이거든요. 이 회사의 주주 입장에.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주주 입장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주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관심은 얘인데요. 지금은 돈이 나갔지만 나중에 나한테 이게 리워드가 와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자를 먼저 주고 남은 걸 가지고 배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자를 주고 배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렸어요. 차입했어. 50억을. 그런데 이자율이 계산을 편하게 위해서 그냥 10%로 할게요.
이 앞으로 이자율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이자율의 앞에 아무런 수식어가 안 붙어도 이게 뭐 어떤 말이 생략된 거냐면 1년이라는 말이 생략된 1년. 1년 이자율이 10%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채권자한테 이자 얼마 줘야 돼요? 5억 줘야 돼요. 5억. 그죠? 50억에 10%. 이자로 5억을 줘야 돼요. 그래도 아직 10억을 갖고 내가 배당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제 이걸 갖고 우리가 채권자가 주주한테 나눠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여기다가 이자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남은 걸 갖고 5억을 배당 주주들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주는 특징이 자녀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적 성격은 뭐냐면 나는 순서가 맨 끝이다 이거예요. 내가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걸 먼저 주고 요거를 먼저 주고 그리고 남은 게 내 거다. 남은 게 내 거다. 그걸 자녀적 성격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손님한테 맛있는 거 주고 남은 걸 내가 먹죠.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손님한테는 찌꺼기 주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요 사람들이 손님이거든요. 요 사람들이 약속한 거 다 주고 남은 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남은 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나가는 걸 뭐라 그런다? 회사 바깥으로 나간다. 유출. 사회로 유출한다 이렇게 불러요. 회사 바깥으로 나간다. 사유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반드시 줘야 되는 돈인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배당을. 자, 잘 생각해. 지금부터 한 10분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자, 주주를 어떻게 꼬시냐면 이렇게 꼬십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연초에 1월 1일 날 100억을 투자했는데 12월 31일에 110억이 되었다. 10억을 벌었다. 그럼 이게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10%야. 10%. 그렇죠? 그러면 투자 수익률 10%라는 것은 수익률이 지금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엄청 높은 거예요. 요즘에 10% 이상 나오는 그 산업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영업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주주들한테 어떻게 꼬시냐면 야, 지금 이거 5억을 주주들이 다 나눠 가지면 너한테 푼돈밖에 안 된다. 지분율이 1%인 사람은 500만 원밖에 5억이니까 500만 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 돈 갖고 너 뭐 하냐?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그거 갖고 그냥 없어지지 않냐? 그러지 말고 1년만 참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재투자하는 것을 이 5억을 주주를 잘 설득해 가지고 이거 네가 지금 가져가 봐야 푼돈인데 그러지 말고 이거를 재투자하자. 재투자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내 유보라고 불러요. 회사 내부로 유보시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회사 이 5억을 주주들이 안 가져가고 이걸 재투자하면은 그 다음에는 1월 1일 날 105억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꼴이에요. 맞죠? 원래 있던 100억 있고 지금 남은 돈 중에 5억을 안 가져가고 재투자했으니까 105억이 됐잖아요. 105억이 됐는데 이거를 똑같은 수익률을 창출하고 있지. 능력이 그 다음에도 똑같이 발휘가 된다. 그러면 이게 105억 갖고 10% 얻으면 얼마가 되겠어요? 105억 갖고 10% 얻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커지죠. 그래서 그냥 대충 10.5억 그러니까 플러스 10.5억이 는다고 해볼게요. 10%가 늘으면.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10.5억이 느는 거 이렇게 해서 플러스 10.5억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게 110.5억이 되고 요것도 110.5억짜리 회사가 돼. 그죠? 그래갖고 나서 요걸 갖고 이제 채권자 주고 주주들한테 나눠주기로 했다. 그러면 채권자 얼마 주면 돼요? 채권자는 딱 5억만 주면 돼.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어. 이게 딱 약속된 금액이니까. 그럼 주주가 얼마 가져갈 수 있어요? 5.5억을 가져갈 수가 있어. 그러면 주주가 1년만 딱 참았더니 그 돈, 이 돈을 1년 전년도에 가져가서 이걸 내가 활용을 해서 은행에 저축했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 이자가 얼마 되겠어요? 요즘에 은행 이자가 얼마 돼요? 2,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년 참고 1년 참았더니 10%가 들었어. 그렇죠? 그러면 야 너무 신난다. 나 지금 당장 뭐 500만 원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고하자.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게 5.5억이 아까는 5억이 재투자가 됐는데 이번에는 5.5억이 재투자가 돼. 맞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얼마를 시작해요? 105.5로 시작해. 그죠? 그러면 들어오는 게 좀 더 커지겠지. 그쵸? 만약 수익성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요 키가 이렇게 커지는 걸 뭐라 그런다?
그거를 성장한다고 부르는 거예요. 성장. 기업이 성장한다. 정확히 얘기하면 기업 가치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삼성전자가 기업 가치가 얼마쯤 되냐면 정확하진 않지만 한 4,500조 정도 돼요. 뭐 400조, 500조 된다 칠게요. 그럼 삼성전자가 최초로 시작할 때 그 가치가 그 정도였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뭐 기껏 해봐야 몇억 아니 몇십억짜리 회사로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덩이로 계속 불렸더니 지금 400조짜리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재무관리는 결론 내립니다. 재무관리는 뭐 하는 거냐면 자금, 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자금의 조달과 운영은요. 노란 화살표만 보면 노란 화살표. 첫 번째가 조달, 두 번째가 투자, 사용,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고 이걸 다시 사회 유출하고 사내 유보.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사한테 유리하게끔, 다시 말해서 기업 가치도 최대한 커지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를 꼭 5억을 하나도 안 주고 다 재투자해도 되지만 2억은 배당 주고 3억을 재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진짜 이 회사가 괜찮으면은 얘네들한테 자본 투자 조금 더 해달라. 그걸 보통 유상증자라고, 유상증자. 이걸 더 키워도 돼,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빨리 클 수도 있는 거지.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이래서 마스크 회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 관련된 회사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이거 물 들어왔을 때 노졌자. 한번 가보자. 그러면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빨리 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재무관리는 뭐다? 이 노란 화살표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돈을 조달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보시면 5대5로 조달하는 게 유리한지 6대4로 조달하는 게 이런 걸 또 고민하고요. 똑같이 100억이 필요하긴 한데 5대5가 유리한지 6대4가 유리한지 7대3이 유리한지 이런 것들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도 거기까지는 안 들어갈 건데 자산 100억을 구성을 할 때 나중에 보면 자산이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져요. 자산도 다시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유동자산은 되게 현금이나 예금 같은 거를 예를 들고 비유동자산은 예를 들면 기계나 건물이나 이런 걸 예를 들면 돼요. 그런데 똑같은 100억인데 어떤 회사는 여기가 5대5인 회사도 있고 여기가 4대6인 회사도 있고 3대7인 회사도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는 뭐가 유리하냐? 똑같은 100억을 조달했는데 유동 대 비유동의 비율을 5대5가 났냐 4대6이 났냐 7대3이 났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힌트를 드리면 어떤 회사가 돈을 더 잘 벌까요? 5대5, 6대4, 7대3 중에. 자, 나중에 다 배우긴 하는데 힌트는 뭐냐면은 이 유동자산은 돈을 벌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현금 갖고 있어 보세요. 얘가 돈을 버나요? 그냥 그대로지. 돈 하나도 못 벌죠? 예금 해보세요. 돈 벌긴 버는데 1, 2%밖에 못 벌어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요걸 활용하면 돈을 더 훨씬 많이 벌 수가 있어. 영업 능력이 탄탄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비율이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유동자산 많이 갖고 있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비율을 결정하는. 그게 뭐다? 재무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우리는 이 대차대조를 보실 때 왼쪽과 오른쪽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잖아요. 그럴 때 왼쪽을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하죠. 영업 활동. 영업 활동은 뭐냐면 투자 활동이라는 것과 돈 버는 활동. 이게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재무 활동이라고 하는데 재무 활동은 뭐냐면은 재무 활동은 조달 활동은 자금 조달하는 활동. 그러니까 이게 5대5가 유리한지 6대4가 유리한지 7대3이 유리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힌트 드리면 회사가 영업 능력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 그러면은 7대3일 경우에는 이자 7억 주고 그죠? 이 30%인 사람 그러니까 30억을 투자한 사람들이 남는 이익이 훨씬 많아져요. 이자는 꼬박꼬박 따박따박 주는 거니까 약속된 것만 주고 남은 걸 다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10억이지만 20억이 남았다 치세요. 그러면은 7억 주고 13억을 받거든요. 내가 30억 투자한 사람이 13억 얻으면 엄청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비율에 따라서 이 남은 거 내가 가져가는 크기가 달라져. 그렇죠? 왜? 채권자는 약속된 금액만 딱 주고 남은 걸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율에 따라서 가져가는 금액이 달라져요.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재무관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차변 의사결정을 뭐라고 부른다? 영업활동이라고 부르고 대변활동을 재무활동이라고 부르는데 재무활동이 뭐 하는 거냐면
자본 조달 활동이고, 그죠? 이 비율을 결정하는 걸 뭐라 부른다? 이거를 재무구조, 재무구조 또는 뭐 부채 비율 아니면 대변 믹스 뭐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본 구조는 자본 조달 구조의 약자고, 재무 구조는 요 비율을 말하는 거고, 부채 비율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재무 관리라는 것은 노란 화살표의 움직임에서 몇 대 몇이 가장 나한테 유리하냐, 이걸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 소개 안 한 것은 뭐냐면, 이 노란 화살표의 움직임이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확실성하, 하나는 불확실성하. 확실성하는 이렇게 조달하면 이자가 확실히 10%야, 이러면 확실성이고요. 이자율이 9%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11%일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그러면 불확실성이 돼요. 그래서 재무관리는 두 종류로 나눠서 이게 움직임이 확실할 때 하고, 좀 이게 이익이 딱 10억이 확실히 나면 그건 확실성하고, 10억이 날 수도 있지만 9억이 날 수도 있고 10억이 날 수도 있고 11억이 날 수도 있어. 그럼 불확실성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둘로 나눠서 연구하는데, 어떤 게 더 현실적일까요? 확실성화가 일반적일까요? 불확실성화가 일반적일까요? 불확실성화가 더 일반적이죠. 그렇죠? 확실성하면 재무관리가 별로 할 것도 없어요.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근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나만 얘기해 드리면, 만약에 불확실성하면은 불확실성하는 위험하라고 해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위험이 존재하는 거고, 재무관리에서는 이 불확실성 위험화를 확률 상황화라고 하죠. 확률 상황화. 그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익이 9억이 날 수도 있고 10억이 날 수도 있고 11억이 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의 확률을 아는 거예요. 이런 확률이 50%, 30%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률을 알고 있는 경우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재무관리다. 이 정도 하시면 되고, 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회계학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이 지식을 알고 나면 회계학 듣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회계학 설명을 해보겠습니다.